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이전과 이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한단에 가서 실제 어려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식당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든지 아니 남성이 꿀 빨았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네, 이전과 이후. 여기서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뜻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한국 정치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탄생한 30대 대표, 어제 최종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당대표 득표 결과입니다. 이준석 지금 신임 당대표가 여론조사에서 58.8대 나경원 후보가 28.3, 2배가 넘는 수치로 이겼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9%, 그리고 이준석 신임 대표가 37.4% 근소한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43.8%의 득표로 최종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제 저기에 나타난 표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심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두 가지로 이제 7대 3의 비율로 일단 했거든요. 근데 당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사실 조금 앞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모바일하고 ARS 두 가지로 했어요. 예. 모바일은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로 이제 이게 오면 본인이 직접 이제 터치를 해서 투표하는 방식이고, ARS는 그걸 못하신 분들한테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ARS 응답하는 방식인데, 예. 모바일에서는 이준석 후보 앞섰습니다. 근데 ARS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2배가량 앞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예.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이제 고연령층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40대 이상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년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바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앞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신 ARS 하신 분들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이 전날만 하더라도 나경원 캠프 쪽에서 우리가 뒤집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ARS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두 사람 간에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젊은 사람이 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막판에 이제 여론이 돌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근소한 차이가 나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는 앞섰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나머지 4명 후보 다 합친 것보다 이준석 후보가 많아요. 네.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론에서는, 국민 여론에서는 그만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이 젊음, 세대 교체, 또 야당에 대한 이제 정권 교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서 굉장히 선전했지만, 그래도 역시 뒷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준석 신임 대표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수락 연설부터 남달랐는데요. 평소 즐겨 듣던 노래 가사를 패러디했습니다. 그 이유도 흥미로웠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수락연설문에 이 노래를 패러디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들어오면서 연설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노래 가사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예. 참 그런 가사가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은 창의력의 네. 한계가 와서 노래 가사를 네네. 채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취임 일성은 보면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오전 당대표 회의 때 저희가 좀 달라진 메시지 전달 방식을 기대해 볼 수 네네.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내용이 달라질 거고요. 형식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력이 고갈돼서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연설문으로 그냥 패러디했다. 이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당대표 수락연설에 이 대중가요 가사를 붙였지? 네. 이런 이제 놀라운 점인데. 근데 이제 어제 수락연설에서 제가 이 주목한 키워드는 3개입니다. 첫 번째 공존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진들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전도 오가고, 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후폭풍이 클 텐데. 근데 바로 첫 번째는 공존. 이게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용광로와 마찬가지로 샐러드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비빔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의 문화를 만들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변화고요. 그 변화를 통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대선 승리입니다. 이 3가지. 공존, 변화, 대선 승리. 네. 이것을 연결시켜낼 수 있으면 뭐 정말 훌륭한 이제는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실험의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제 갸우뚱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가 아침마다 열리는데 저는 이준석 이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이 이번에 모두 다 제가 혼자 붙인 이름이 종편 어벤져스네. 종편 어벤져스요. 네, 방송에서 한 말씀들을 하시던 분들이 다 모여서 전 민주당이 큰일 난 게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마다 그냥 생중계를 해도 여러 가지 어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아슬아슬한 이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일침을 가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언변에 있어서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는 상당히 핫해지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회 조수진 의원이 있고 지금 배현진 의원도 이제 아나운서 방송 출신이죠. 출신이고 네, 또 정미경 김재원, 전 의원. 정미경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왔던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종편 어벤져스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국 정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가져온 변화 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선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사흘 만에 모았는데 정작 경선에서 쓴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금도 한번 제가 해봤는데 1억 5천을 모았고요. 회계보고 나중에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그 중에 한 1,50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요? 예, 한 10분의 1 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남은 돈? 당에 기록됩니다.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약속했던 토론 배틀이라든지 예. 이런 거 하는데 쓰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모았다 그래도 저희가 뭐 맨날 고기 먹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재하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1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쓴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 이 대표가 그 흔한 홍보 문자 메시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캠프 사무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걸 보면 앞으로 어떤 뭐 조직 선거 그리고 줄 세우기 선거 이런 것도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대면 선거운동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는데 이제 청년 정치인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시간과 돈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가장 없는 게 시간과 돈입니다. 네. 뭐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하고 일만 합니까? 연애도 해야죠. 또 연애하고 나면은 결혼도 할 수가 있죠. 결혼하면 또 출산까지 해서 육아를 하면은 도저히 시간과 돈이 나지가 않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사실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총선 때 그 온라인 선거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 방식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뭐
돈이나 시간이 아닌 메시지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준석 씨가 이제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세대교체가 촉발됐는데 아마 그런 정치권 세대교체가 이런 운동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보면 당 내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저희가 공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일단 주요 당직자들의 경쟁 선발제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은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렇죠. 주요 당직자들은 정책 공모전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청선, 청년, 여성, 지역 할당제를 반대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실력에 따른 인재를 경쟁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밝혔고 또 마지막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독해 능력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의도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농담했는데 학원 하나 차리자고. 토론하고 이제 뭐 이런 학원 차리면 후보자 아주, 양성학원이요? 네, 대박 네. 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정치권을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렇죠. 문제점이 뭐냐면 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어떤 뭐 실력이면 이 실력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실제로 현안에 대한 어떤 그 파악력과 분석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이제 언론에 있으니까 인터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대담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의원이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의원 공천을 누가 하냐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공천을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기 측근들이나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해요.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 느낌이 내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지? 이거 아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지방의원이 현재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대표하고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중앙정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 분이나 검증된 분들이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이 자격에 대해서 이 심사를 해야 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활력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이요. 굉장히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세습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령의 분들이 국회의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된 걸 보고 일본 언론들이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의원들의 공천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뭐 이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이제 대변인들을 이제 배틀로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황보승 의원을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예정하긴 했던데 나머지 대변인들은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정치권에서의 공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공정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왔지만 그동안 정치에서의 공정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이제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가 제가 이제 앞으로 보면 대선 경선에도 실제로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의 저런 방침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대선 후보가 무조건 세 가지고만 무조건 된다? 그게 아니라 토론 배틀 붙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도 신선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 진영도 이거 섣불리 준비했다가는 큰 패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또 그의 반면에 굉장히 역풍도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살 이준석을 당 대표로 선택하면서 민주당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흔히 국민의힘을 두고 꼰대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 모두 다 초선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평균 연령이 43.6세 그리고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부터 김용민, 강병원 최고위원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52.4세 평균 연령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9살 정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 고향이 전북 익산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1등이 호남 출신이다. 이것도 참 신선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준석 대표와 홍영길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만나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삼촌뻘입니다. 58세로 나이가 22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 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준석 대표 당선을 두고 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토요 랭킹쇼에서 가장 젊은 패널인 류지아 변호사님. 앞으로 저렇게 물론 뭐 나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여야 대표의 만남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도 같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과 야당 당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뭐 대등한 입장인데 이제까지 충분히 그럴 만한 화면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거 뭐지 싶은 화면이 자주 나올 거란 얘기죠.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정치권 세대 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안철수의 새정치지만 대체 새정치 실체가 뭐냐. 국민들이 바랬던 새정치라는 무엇이냐.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새정치는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새정치를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뜨는 해가 있으면 또 지는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면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을 주름잡았던 그 586 정치인들의 퇴장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아까 화면에 또 보셨지만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58세죠. 대표적인 586 정치인인데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탈당 권유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파했던 우상호 의원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데 586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러한 세대 교체의 바람에 맞물려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년 대선이 혹은 지방선거가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류 변호사님의 개인적 평론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폭풍이 당장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바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혁신의 바람, 돌이킬 수 없는 쇄신의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다.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은 좀 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네, 이 의원님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당선,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권에서도 새로운 세대 교체의 변화가 불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선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요. 선거하신 분들의 느낌이 뭐냐면 이 바람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후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걸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이 바람이 결국은 국민의힘 바람, 즉 이준석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보통 보면 출발지에는 조그맣게 출발했다가 이 한반도로 오면 굉장히 큰 태풍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대표 경선이 조금의 바람의 시작이라 본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은 어떤 바람일까? 이제 이걸 이제 민주당도 서서히 좀 느끼고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당은 저렇게 모습을 바뀌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내에서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비판하니까 그 초선들 5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문자 폭탄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좌절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조국의 시간 책들이 발간되면서 당내에서는 또 조국 문제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또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이 12명이 지금 출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당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변화의 주도권을 지금 야당한테 지금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이 변화의 주도권을 잡고 올 있을까? 그 이야기는 지금 전재수 의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당대표 회담, 영수회담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단독 회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무런 형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접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저런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게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실력 있게 대응하는 방법인데 지금의 당내 사정과 정부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대선 주자들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들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대선 주자 기상도.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대권 주자들의 대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상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으로 누구든 다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손짓 잡은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마다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외에 있는 지금 당에 소속돼 있지 않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저희가 맑음과 흐림 사이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언제 국민의힘과 합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경쟁을 낼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맑음으로 표시했는데 잠시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흐림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맑음과 흐림 사이인지 먼저 이준석 신임 대표가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를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의 흐림과 맑음을 표시했던 게 결국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건데 8월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떠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 최근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다시 등판시킬 수 있다. 다시 추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저 메시지는 한편으로 보면 꽃가마는 없다는 거죠. 자, 아무리 윤 전 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이 경선 자체를 윤 전 총장을 위한 경선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 공존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존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후보들이 자기 색깔을 갖고 이 버스에 함께 탄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서의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정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윤 전 총장도 항상 공정의 어떤 가치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정치에서도 이 공정의 가치가 관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경선 열차는 똑같이 출발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또 그 내에서는 실력주의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실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당 대변인도 토론 배틀을 뽑는데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뭔가 어떤 자기의 식견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검사만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친윤 의원들도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당내 세력을 더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 외교 안보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펼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거는 공개된 바가 없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고 다른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말솜씨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정말 당원으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함께 해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1위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혜택과 꽃가마가 없는 상황에서 홀홀단신 들어와서 견뎌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미 이제 이번에 조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저는 윤 전 총장이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들어와서 선점하는 것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이준석 신임 대표와 대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저희가 흐림으로 표시해봤는데요.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대표의 관계가 두 당 합당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표는 경선 기간 동안 안 대표를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거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거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는 훌륭한 대선 주자이고 자원입니다. 네. 꼭 저희 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당대당 합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급조하고 계신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안 쳐드리겠습니다. 네, 류 변호사님 발언 같이 들어보셨지만 안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 않은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두 당의 합당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의 원래 생각은 뭐냐면 4.7 보궐선거 전부터 일단 국민의힘과 통합, 합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그 순회 그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당원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자기 합당 명분까지 쌓았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진 않겠다.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안철수라는 속값, 소로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즐겨 소로 비유를 하던데 속값은 쳐주겠어요. 그 외 나머지 국민의당 뭐 당원 조직 이런 것들은 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 상당한 발언권과 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합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계속 합당을 무산시키느냐 그럴 가능성은 또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제3지대에서 본인의 힘으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그 모멘텀을 동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좁아져 버려서 제 생각에 통합 내지 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그 통합 내지 합당도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대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도모할 수는 있어요.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합당 통합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 봤던 대선 주자 기상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맑음을 표시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여러 차례 이준석 후보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복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각별한 사이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자체가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의 방에서 인턴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정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 체제 야권 대선 가도에서 독주 체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달라질 수 전망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 보세요? 수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현재는. 예. 하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힘이에요. 본인이 뭐가 되는 건 힘든데 남이 안 되게 막는 거는 기토권은 있다. 힘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묘한 역학작용이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유력한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면 많은 이제 장애우위를 돌파해야죠. 그건 각오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접수하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와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해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속값을 후하기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뭐랄까요, 서울시장 교체에서 기여한 정도의 공이 있는 거지 대선에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율은 미미한데 이제 당내에서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무소속에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은 조직을 얻는 거고 왜 돌아오느냐? 당연히 대선 나가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분의 꿈은 저는 대권이에요. 대권 욕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얼마든 간에. 그래서 당내에 들어오면 어쨌든 이분의 또 무기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비슷하게 입이죠. 말입니다. 강력한 말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경쟁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합리적 보수가 새로운 노선을 잡아나갈 수 있는데 정책적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공화주의 이론도 많이 강조하고 예. 그런데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는 더 조심스럽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들고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수원 23기인 사람이 5개를 껴서 파격적으로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리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뭐 함께 들으셨지만 악마, 은혜, 배신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참 어떤 뭐 사조직이면 뭐 은혜나 배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를 움직이는데 이 정부의 그런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검찰총장을 발탁하는가? 그럼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그게 배신의 행위인가? 이런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윤 전 총장이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총장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이제 또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내가 시켜줬는데 왜 배신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사조직에서는 뭐 통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치 않은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계속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한편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이제 윤 전 총장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하나의 정책 의미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 뭐 여러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이제 결집되는 효과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결국은 윤 전 총장에 저는 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공수처 수사라든지 또 이렇게 자꾸 송 대표, 추미애 전 장관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선거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꾸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윤석열을 생각하지 마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그러면 윤석열을 생각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전략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전략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뉴스의 전체 양으로 보면요. 여당 후보의 뉴스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들이 지금 집중을 받지는 못해요. 당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후보들이 더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송 대표가 자신이 당에 있는 후보들, 이재명, 지금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이런 후보들을 좀 띄워서 이런 후보들을 정치적으로 관심 받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이현정 의원께서도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는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보시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만 강조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인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예. 글쎄요, 공수처의 수사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뭐 또 새로운 어떤 혐의들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윤 전 총장을 오히려 돕는 거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생각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윤 전 총장을 돕는 거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돕는 거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돕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사여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가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공수처가 뭐 고발한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그 감사원장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로 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하는 거예요. 예.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데 또 그 혐의 자체만 봐도 오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보고도 안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징계 사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는 넣었지만 검찰 징계위원회가 뺐어요. 이건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유죄 혹은 기소가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그리고 공수처가 애초에 그러면은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한다고 알리느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그 순서를 보면 조희영 교육감의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1, 2호,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의 그 공문서 위조 문제가 이제 3호.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건 여권에 좀 부담이 되는 수사 아니겠어요? 그 다음 4호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야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죠. 이렇게 여야가 부담이 되는 사건을 고루고루 사실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기관의 위상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같이 독립적인 기관이 보통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최초에 위헌 시비도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성윤 지검장을 황제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굉장히 신뢰를 못 받았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조직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양쪽에 다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측근 말이 맞습니다. 예, 탄압받고 박해맞는 이미지는 윤석열 총장을 더 도울 뿐이죠. 네.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 고려 속에서 여야를 고루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류지아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윤 전 총장이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함께 보셨지만 일단 뚜렷한 답변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갈증을 느끼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언론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일단할 거냐. 그 문제만 지금 벌써 한 달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 언론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제 아마 조금의 피로감들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도 본인의 생각과 또 국민들의 생각을 같이 맞추려고 한다면 뭔가 이에 맞는 행보를 이제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정치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빨리 윤 전 총장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런 면들은 윤 전 총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준비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겠지만 그것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갈증들은 좀 풀려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질문도 받고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마 좀 이 이준석 대표가 들어옴으로 해서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도 해봅니다. 네. 네. 이현정 위원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조의 시간.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어제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까지 나란히 부부가 법정에 섰는데요. 먼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공판이 절개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선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치대 좀 숙여주세요. 네, 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에 어제 새로운 재판부에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부의 대물림, 위조의 시간 같은 표현을 자꾸 쓴다. 적어도 법정에선 법률 용어로 차분히 재판을 하자 이렇게 반격했는데요. 하정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 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을 빗대서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위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인은 이런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수사할 때나 아니면 법정에서 재판할 때 법률 용어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또 그리고 이제 수사는 밀실 수사 그리고 재판은 공개 재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거는 사실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수사 때부터 많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국의 일가 또는 변호인들은 줄기차게 이게 조국 일가를 완전히 전체를 완전히 그 박살내기 위한 이런 수사다라고 계속적으로 항변을 해왔고 또 이쪽 검찰은 검찰대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사실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건보다도 장의 공방이 많았던 거다. 특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 자기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제 2장에 한 63쪽에 걸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혐의가 다 그 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장유 공방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그 책의 내용이 조국의 시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검찰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게 위조의 시간이다. 즉, 여기에 입시비리의 7개 스펙을 이제 위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빗대서 얘기한 건데, 가능한 만약에 변호인도 그날,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의 수사를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런 거 자체도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법정 밖에서의 용어, 그리고 법정 밖에서의 공방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변호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정 용어로서, 법적인 그런 공방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재판장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앞서 장외 공방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법정 밖에서도 조국의 시간이냐, 위조의 시간이냐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들고 지지하는 의견을 냈고요. 반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다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법원 앞에 찾아온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영상만 봐도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재개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큰일이죠. 8개월이면 대선입니다. 지금 저 법원 앞에서 벌어진 저 양분된 두 모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가을부터 우리가 광화문 대 서초동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각각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돼서 친조국 반조국 논란이 계속되어 온 건데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임 송영길 대표가 뭘 했냐 하면 사과를 해야 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가족도 동등하게 하라 이런 이제 엄포도 놨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 가족사에게는 너무 엄혹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어졌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기득권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과를 해야 했다고요. 책 한 권 때문에 예. 이 집권당이.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이어지면서 저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족에게 가혹했느냐 아니면 정말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팩트냐 이 문제가 법원 앞에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공판에는요. 자녀들도 출석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부가 처음 공판에 나왔는데 가족이 공판에 나올 판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동정 여론과 함께 검찰에 대한 분노감, 또 그 반대쪽에 아까 부끄러운 조국이 뻔뻔스럽다 이런 이제 이 어떤 그 민심 대충돌할 거예요.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심각한 변수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저게 말이에요. 사실은 예.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장외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안 저지른 것 같으면 탄원서 같은 거를 재판부에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전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저 장외에서 저렇게 세과시를 하는 식의 저런 서로 양쪽의 갈등 그리고 같이 계속적으로 목소리 키우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예요. 예. 네. 저는 장외전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어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툰 내용들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다니고 있는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줬다 이런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했었죠. 이른바 대리시험 논란인데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리시험 논란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아들이 학폭 피해를 당했었고 그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정경심 교수가 케어를 한 거다. 아들이 학폭 후유증으로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스터디원들을 대신해서 정 교수가 잠깐 도와준 것이다. 이게 어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반박이었습니다. 류재 변호사님. 예. 검찰의 대리시험 논란 굉장히 지금 이제 어제 재판 뜨거웠는데 변호인 측의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공소사실은 이겁니다. 대리시험을 봐주면서 조지 워싱턴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그 혐의인데 변호인의 주장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곰곰이 뜯어보니까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학부 피해로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을 많이 사귈 수가 없었고 스터디원들과 원래 같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같이 서로 합의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유효한 주장이 아닌 것이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서 스터디원들이 다 같은 학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죠. 시험 보는 주체는 본인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트라든가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시험을 보라는 게 오픈북 시험의 취지지 스터디원들과 상의해서 같은 학점을 받으라고 오픈북 시험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양형에 참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저런 변호인의 주장이 오픈북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오픈북 그 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셈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과거 유시민 이사장은 대리시험 논란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네, 반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대리시험 논란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적인 인물이 해야 되는 그런 윤리 규범은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페이크 오미그잼, 그러니까 이게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거를 부부가 같이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로서 그 정도의 일을 했으면 자기 자식의 컨닝을 해줬으면 교수 사회에서는 평생 고개를 못 들고 다닐 만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네, 하 기자님.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엇갈린다고 아마 국민들은 금방 보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저 얘기 한 다음에 저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사장 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가져온 자료 가지고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시험 보는데 일로 사진 찍어 가져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줬다. 이건 대리 시험이죠. 이거 오픈북 시험이 아니죠. 저는 아마 저 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 법적 다툼이 있다. 이런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자녀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딸 아들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딸 아들 관련해서 이 입시비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증인 채택에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어제 반박을 했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저 문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조국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달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부르더라도 큰 실효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근데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증언 거부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증언을 거부하면 이게 무조건 그런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유죄의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들이 잘못됐다는 증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은 다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느 쪽한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건 가뜩이나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어쨌든 중요한 진술 증거가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그럼 이렇게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재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실체적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사실 그 자녀들은 나와도 어떤 증언을 할지 대충 예상은 가능하고요.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는 이런 그 증거 외에도 이미 물증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진술 증거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분들도 법정에 증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동반 출석을 앞두고 SNS에 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네. 홍보관님, 저희가 비틀즈의 길고도 험한 길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자막도 앞서 보신 그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래 가사가 그대로 조국 전 장관 나의 마음이다. SNS에 이걸 아마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겠죠? 예. 그러니까 비틀즈의 참 오랜 노래고요. 팬들은 좋아하지만 비틀즈 노래 중에 아주 히트한 곡은 아니에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근데 제목 자체가 멀고도 험한 길. 그녀에게 가야 되는데 나는 꼭 갈 건데 그 길이 험하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이 고통스러운 길을 나는 가서 당신과 만날 거야. 이런 이제 사랑을 담은 노래예요. 그 만나야 할 그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결백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 정경심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지금 뭐 다 뿔뿔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이 곡을 들을 때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아마 감정적인 공감을 했을 거고요. 반대자들이 보면 또 왜 이런 걸 올리나. 감성팔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상황이고요. 예.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 상황을 보면요. 예. 한국 사회 호불호가 쫙 갈려서 네. 저는 이제 이 음악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굳이 올려야 했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하나는 투사적인 면모가 있지만 또 하나는 참 낭만주의자구나 이런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이 노래 길고 험한 길, 대한민국의 통합의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또 인재.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로 버스를 탔던 평범한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나흘째인 오늘 오전 엄수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황망한 사고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먼저 어제 합동 분향소 현장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우정 마음에 간직할게. 이렇게 갈 줄 몰랐어. 남편은 어떡하냐. 저 가슴이 팍 이렇게 뭐라 아파. 멈춰버린 것 같아.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는 몰라도 이 도로변에 있는 차 버스를 이렇게 부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건 참 미개에도 이런 미개가 없는 거야. 근데 빨리 부검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사실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빈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항상 타고 있는 그 버스가 54번이군요. 너무 좀 솔직히 좀 소름 돋았고 무섭고 남일 같지가 않고 멀리 오더라도 꼭 전문을 하러 와야겠다 해서. 네,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정대 기자, 2021년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는 거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OECD 가입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장에 안전요원 없죠. 그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도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하청 한 번 줬는데 불법인 또 한 번 또 다른 기업에 넘겨주면 이거 한 번 넘길 때마다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심지어 원래 자기가 해체한다고 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사고로 안 났다면 더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는데요. 우선 사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 중인 건물 옆 상가 CCTV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나와서 주변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둘기가 급히 날아오르더니 조만간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작업자들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고요. 건물 잔해들이 주변 일대를 뒤덮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입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가 편도 4차선 도로에 쏟아지면서 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까지 이렇게 덮쳤습니다. 붕괴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토산 자체가 물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지죠. 미는 힘이 발생을 하고 톡삭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얘는 전도예요. 전도.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 토산이 쌓여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저층부일 것 같아요. 이 하부에서 이 건물을 잡고 있었으면 이게 넘어갔겠냐. 주변에 철거 다 끝났으니까 철거 행걸로다가 쌓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높게 올렸으니까는 또 참 위험한 거죠.
네, 편호관님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물을 머금은 이 흙을 높게 쌓아놓은 이 부분을 붕괴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동 감식이 나와봐야 종합적인 이제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일단은 이게 포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니까 흙으로 산을 쌓아서 5층 건물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데 여기서 먼지가 날리니까 물을 계속 뿌린다고요. 물을 머금은 흙이 건물을 바깥쪽으로 민 거 아니냐. 네. 그런데다가 또 고층부부터 해체해 나와야 되는데 저층부부터 허물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보시는 대로 한쪽이 그냥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저 밑에 깔린 그 흙이 원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흙의 하중, 무게가 안 그래도 부실한 건물을 미는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최종적인 합동감식에서 이것이 주원인인지 아니면 부원인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고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다 발생한 인재다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의 종합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하종대 기자, 조금 전에도 정리해 주셨지만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있는 거죠. 하청에 재하청을 했는데 원청업체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뭐 증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 현장에 감리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체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 계획서의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최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위부터가 아니라 아래부터 해체한 작업 속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요. 더욱이나 보행자나 주변 교통 안전 대책도 전무했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저게 다 돈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만약 보행자나 주변 안전 대책 거기다가 한 사람을 더 세우면 보통 하루에 20만 원 들어갑니다. 안전요원 한 명을 세우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철거하는 순간에는 저기 정류장을 적어도 옆으로 간이 정류장을 만들어서 옮겼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보통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도급을 보통 두면 얼마냐? 내가 100원에 공사를 따왔다 그러면 하도급 한 번 줄 때 83원으로 된 거예요. 내가 한 17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저기서는 이제 또 한 번 재하도급을 줬다는데 저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하도급은 사실은 재하청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저기서 저랬을 수는 있어요. 지금 굴착기로 때려 부셔가지고 끌어내는 작업. 이 작업은 별도의 작업이잖아요. 이것만 따로 작업반이라고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돈이 적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하도급 가면 돈이 더 적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롱붐이라고 해서 팔이 긴 거. 그러니까 한 30m 정도 가는 거 5층짜리도 멀리 가가지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그거를 때려 부시면은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냥 멀리서 꺼내오면 바로바로 실어 나갈 수 있는데 예. 저기는 아주 이 팔이 짧은 거 이걸 굴착기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때려 부신 것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한 3층까지 올라가서 5층을 가서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격이 하루 오는데 한 5, 60만 원이면 돼요. 근데 롱붐을 가져온다? 그럼 보통 120만 원 줘야 돼요. 다 이게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청, 재하청 문제, 그리고 결국 돈과 연관돼서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 않고 이렇게 기계, 장비 자체도 제대로인 걸 쓰지 않은 거. 이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네, 뭐 말씀대로 철거 현장에는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감리업체 대표가 사무실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죠. 수사 내용이니까 안 되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네, 변호사님, 감리업체 대표가 사무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앞서 정리해 주셨지만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데 경찰 조사 어디에 중심을 좀 둬야 될까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계획서를 내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해체 계획서에는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정, 안전관리 대책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수사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해체 계획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지금 해체 계획서에 따르면 벽면부터 4번, 3번, 2번, 1번, 4번, 1번 1번, 2번, 3번, 4번. 그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을 하지 않고 4번부터 철거가 진행돼야 되는데 1번부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취약한 데부터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취약한 데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해체 작업자로 지정을 누굴 하게 돼 있어요. 해체 계획서에는. 그렇죠. 근데 그 해체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불법으로 하도록을 했다. 그걸 또 밝혀야 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해체 공사 감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가 있는데요. 그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받는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이 철저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해체 공사 감리자의 업무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업무 혜택 시, 업무 예. 제대로 안 했을 시에 감리자가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체 계획서에 나온 대로 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못지않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그 불법 하도급을 준 사람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불법 하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체를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너무 처벌수위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건축물 관리법 자체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